여러분, 아주 평범한 장면 하나에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밥을 다 먹었습니다. 빈 접시를 스르륵 밀어내고 의자에 살짝 기대앉는 그 순간 말입니다. 아, 저희 파인만의 길에서 오늘 이 이야기를 제대로 파헤쳐 보려고 하는데요. 소화제 광고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빈 접시를 밀어내는 순간, 여러분의 몸속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여기서 아주 기묘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보통 이 순간을 우리는 몸이 쉬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지요. 밥 먹고 나른하고 잠깐 멍하고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시간이라고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 생각에는 아주 치명적인 오류가 숨어 있습니다. 그 빈 접시를 밀어내는 순간 여러분의 몸은 쉬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하루 중 가장 많은 결정을 한꺼번에 내리고 있습니다. 어디에 에너지를 저장할지, 어떤 세포를 수리할지, 어떤 부품을 버릴지, 어디에 쓰레기가 쌓여 있는지 확인할지, 이 모든 선택이 그 짧은 시간 안에 동시에 벌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 결정들이 하루에 3번 몇 년에 걸쳐 쌓이면 여러분이 어떻게 늙어가는지를 아주 직접적으로 결정짓게 됩니다. 오늘 저는 그 이유를 부품 하나하나 분해하듯이 천천히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공식도 없고 숫자 계산도 없습니다. 그냥 기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 원리를 같이 들여다보는 시간입니다. 자, 그런데 그 전에 한 가지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습니다. 우리가 그 기묘한 포인트에 닿으려면 아주 단순한 질문 하나부터 시작해야 하거든요. 여러분, 소화가 뭔지 아십니까? 물론 아시죠. 음식이 위장에서 분해돼서 영양소가 흡수되는 과정이죠. 중학교 때 배웠으니까요. 위산이 나오고 소장이 흡수하고 대장이 정리하고 다들 대충은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리처드 파인만이 늘 입버릇처럼 했던 말이 있습니다. 새의 이름을 아는 것과 새를 아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라고요. 아버지가 어린 파인만에게 저기 날아가는 새가 목도리 쏠새라고 알려줘도 그 이름을 안다고 새를 이해한 게 아니라고 했죠. 새가 왜 그 색깔인지, 왜 그렇게 나는지, 무엇을 먹고 어떻게 번식하는지를 알아야 비로소 새를 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그렇게 할 겁니다. 소화라는 이름을 아는 것과 소화가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아는 것 사이에 있는 거대한 간극을 가로질러 보는 거예요. 자, 다시 그 빈 접시 앞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마지막 숟가락을 넘기는 순간 위장 안에는 방금 들어온 음식물이 출렁이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다들 상상하실 수 있죠. 위산이 나와서 분해하기 시작하고 잘게 부서진 덩어리들이 소장 쪽으로 천천히 내려갑니다. 그런데 진짜 이야기는 소장에서 시작됩니다. 소장벽을 통해 포도당이 혈액 속으로 스르륵 흡수되는 순간부터 우리 몸 전체가 일제히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혈당이 올라가거든요. 그리고 혈당이 올라간다는 신호가 뇌까지 닿는 순간 췌장이라는 기관이 조용히 반응합니다. 인슐린을 내보내기 시작하는 겁니다. 인슐린. 다들 들어보셨죠? 당뇨랑 관련 있는 그 호르몬이요. 그런데 인슐린이 정확히 뭘 하는지 아시나요? 이름만 알고 계시는 건 아닌가요? 인슐린은 열쇠입니다. 그리고 우리 몸의 세포 표면에는 자물쇠가 달려 있어요. 포도당은 혼자서는 세포 안으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세포문이 잠겨 있거든요. 인슐린이라는 열쇠가 그 자물쇠에 꽂혀야만 비로소 포도당이 안으로 들어가서 에너지로 쓰일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은 아주 정교하고 아주 빠릅니다. 밥 먹고 몇 분이 안 돼서 이 일이 시작되고 있어요. 여기까지는 비교적 단순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그 자물쇠가 오래 쓰다 보면 무뎌진다는 거예요. 집에 현관문 초인종이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하루에 한 번 울리면 바로 나가서 열어줍니다. 그런데 하루에 10번, 100번 계속 울린다면요? 나중에는 귀찮아서 그냥 무시하기 시작합니다. 인슐린이 아무리 자물쇠에 꽂혀도 세포가 그 신호에 반응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이게 인슐린 저항성이에요. 그렇게 되면 췌장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더 많은 인슐린을 쏟아붓기 시작합니다. 강도를 높이는 거죠.
그러면 세포는 더 무뎌지고 췌장은 더 밀어붙이고 이 악순환이 한 번 시작되면 좀처럼 끊기가 어렵습니다. 아직 이게 왜 기묘한 포인트인지 감이 안 오실 수 있습니다. 잠깐만요. 지금 우리는 겨우 첫 번째 질문에 답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진짜 기묘한 부분은 이제부터 시작됩니다. 자, 여기서 아주 자연스럽게 한층 더 깊은 질문이 하나 머리를 스칩니다. 인슐린이 높게 계속 유지된다는 게 왜 노화와 연결되는 걸까요? 이 질문이 우리를 두 번째 세계로 데려갑니다. 세포 안에 있는 아주 중요한 스위치 하나로요. 이름이 좀 어렵습니다. 엠토르라고 합니다. 정확한 이름은 포유류 라파마이신 표적 단백질인데 이 이름은 바로 잊어버리셔도 됩니다. 우리한테 중요한 건 이 녀석이 하는 일이니까요. 엠토르는 세포 안의 스위치입니다. 정확하게는 건설 모드 스위치예요. 이 스위치가 켜지면 세포는 무언가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단백질을 합성하고 새 구조물을 쌓고 성장하고 분열합니다. 운동하고 나서 근육이 회복될 때 이 스위치가 켜져서 일을 합니다. 여기까지는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겁니다. 이 스위치는 인슐린이 높을 때 켜집니다. 그리고 인슐린이 계속 높게 유지되면 스위치가 꺼질 틈이 없어요. 왜 그게 문제냐고요? 이 스위치가 켜져 있는 동안에는 세포가 청소를 하지 못합니다. 청소라니. 무슨 청소냐고요? 세포 안에는 청소가 필요합니다. 단백질이 잘못 접히거나 소기관이 망가지거나 못 쓰게 된 부품들이 쌓이거든요. 이걸 처리하지 않으면 세포 안이 쓰레기로 가득 차게 됩니다. 자가 포식이라는 과정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스스로를 먹어서 청소하는 거예요. 세포 안에 작은 청소반이 있어서 고장난 것들을 찾아다니며 분해하고 재활용합니다. 이 청소반이 밖으로 나와 일할 수 있는 건 딱 한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엠토로 스위치가 꺼져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건설이 멈춰야 청소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인슐린이 계속 높으면 스위치가 꺼지지 않고 청소반은 평생 창고 안에 갇혀 있게 됩니다. 고장난 부품들이 계속 쌓이고 세포는 점점 제 기능을 못하게 되고 그게 쌓이면서 우리가 노화라고 부르는 현상이 됩니다. 이 발견으로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은 연구자가 있습니다. 오스미 요시노리 박사입니다. 이 자가 포식 메커니즘을 분자 수준에서 밝혀낸 공로였어요. 그리고 이 연구에서 아주 명확하게 드러난 사실 하나는 자가 포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알츠하이머, 파킨슨병 같은 신경퇴행성 질환 위험이 크게 올라간다는 겁니다. 우연이 아닙니다. 청소를 안 하면 쓰레기가 쌓이고 시스템이 무너지는 거예요. 이걸 한번 가만히 음미해 보세요. 밥 먹고 나른하게 앉아있는 그 시간에 여러분 몸속 세포들이 청소를 할 수 있냐 없냐가 여러분이 몇십 년 후에 뇌가 얼마나 잘 작동하는지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빈 접시를 밀어내는 순간이 이렇게 멀리까지 닿아 있는 겁니다. 하지만 아직 이야기는 절반도 안 왔습니다. 진짜 기묘한 부분은 이제부터입니다. 자, 여기서 한층 더 내려가 보겠습니다. 혈당 이야기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밥 먹은 뒤 혈당이 얼마나 빠르게, 얼마나 높이 치솟느냐의 이야기예요. 탄수화물이 소화되면 혈당이 오르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이건 몸이 설계된 방식이니까요. 문제는 그 파도가 얼마나 높이 치솟느냐입니다. 바다의 파도를 상상해 보세요. 적당한 파도가 해변에 밀려왔다가 빠져나가는 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파도가 너무 높고 거세서 몇 시간 동안 빠져나가지 않는다면 그건 재앙이 되죠. 혈당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높게 치솟은 포도당은 혈액 속에서 무언가를 시작합니다. 단백질에 달라붙는 거예요. 이 과정을 당화 반응이라고 부릅니다. 포도당이 효소의 통제도 없이 그냥 우리 몸의 단백질에 제멋대로 들러붙는 화학 반응입니다. 이게 자연 발생적으로 일어나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포도당과 단백질이 같은 공간에 있기만 해도 그냥 달라붙으니까요. 비유하자면 이렇습니다. 우리 몸의 단백질들이 아주 정교하게 맞물려 돌아가는 톱니바퀴라면 넘쳐나는 포도당은
그 위에 쏟아진 뜨거운 설탕 시럽 같은 겁니다. 시럽이 굳어버리면 톱니바퀴는 예전처럼 부드럽게 돌지 못합니다. 이렇게 당분과 엉겨붙어서 망가진 단백질을 최종 당화산물이라고 부릅니다. 영어로는 age라고 하는데 공교롭게도 영어에서 age는 나이 든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우연히 붙은 이름이 아니에요. 이 최종 당화산물들은 조직 곳곳에 쌓이면서 단백질을 뻣뻣하게 만들고 혈관을 망가뜨리고 동맥을 굳게 만들고 피부의 탄력을 앗아갑니다. 노화와 관련된 거의 모든 질환의 배후에 이 녀석들이 있다는 연구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따라오고 계시죠? 지금 우리가 본 것만 해도 이미 세 가지입니다. 인슐린 저항성, 자가포식 억제, 당화 반응. 그리고 이 세 가지가 전부 같은 뿌리에서 나옵니다. 혈당이 너무 높게 너무 오래 유지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 것 같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도대체 혈당이 얼마나 높이 치솟느냐는 뭘로 결정될까요? 물론 무엇을 먹느냐가 중요하죠. 하지만 그것만이 아닙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전혀 예상치 못하셨을 이야기가 나옵니다. 언제 먹느냐도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 몸은 하루 종일 인슐린에 똑같이 반응하지 않습니다. 생체 시계라는 게 있어서 세포들이 인슐린에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는지가 하루 동안 계속 바뀝니다. 아침에서 낮 시간대에는 세포들이 아주 예민하게 반응합니다. 인슐린이 자물쇠에 꽂히면 바로 착착 열립니다. 똑같은 밥을 먹어도 혈당 파도가 훨씬 잔잔합니다. 그런데 밤이 깊어질수록 이 민감성이 뚝 떨어집니다. 자물쇠가 녹슨 것처럼 뻑뻑해지는 거예요. 똑같은 양을 먹어도 밤에 먹으면 혈당 파도가 훨씬 높게 칩니다. 이 사실을 가장 직접적으로 보여준 실험이 있습니다. 칼로리와 영양소가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똑같은 식단을 두 그룹에게 줬습니다. 차이는 단 하나. 한 그룹은 가장 거한 식사를 아침에 했고 다른 그룹은 밤에 했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아침에 칼로리를 집중시킨 그룹이 체중도 더 빠졌고 혈당 수치도 좋아졌고 인슐린 민감성도 개선됐습니다. 똑같은 걸 먹었는데 말이죠. 무엇을 먹느냐만큼이나 언제 먹느냐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들, 인슐린, 엠토르, 당화 반응, 생체 시계, 이건 전부 우리 몸 안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밥 먹은 뒤 20분의 이야기에서 빠뜨리면 절대 안 될 녀석이 하나 더 있어요. 우리가 그 안에 품고 있는 우리보다 훨씬 오래된 생명들의 이야기입니다. 자, 잠깐 멈춰볼까요? 우리가 지금까지 본 것들이 사실은 하나의 더 근본적인 물리법칙의 표현이라는 걸 눈치채셨나요? 연력학 제2법칙 이야기입니다. 공식은 없습니다. 수식도 없어요. 그냥 아주 단순한 원리만 이야기합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무질서한 방향으로 흐릅니다. 스스로 정렬되지 않습니다. 한번 무질서해진 것은 저절로 다시 정렬되지 않아요. 커피에 우유를 섞으면 저절로 다시 분리되지 않습니다. 깨진 컵은 저절로 붙지 않습니다. 이게 엔트로피입니다. 무질서도가 계속 늘어나는 방향으로 세상이 흐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살아있는 생명은 이 흐름에 거스릅니다. 세포 하나가 DNA를 복제하고 단백질을 정밀하게 접고 막을 유지하고 신호를 주고받는 것, 이건 엄청나게 정렬된 상태를 유지하는 겁니다. 우주의 자연스러운 방향을 역행하면서요. 물론 이게 가능한 건 에너지를 쓰기 때문입니다. 에너지를 써서 내부의 질서를 유지하는 대신 주변에 열을 내보냅니다. 우주 전체의 무질서도는 늘어나지만 그 작은 세포 안의 질서는 유지됩니다. 생명은 이 의미에서 엔트로피에 맞서 계속 싸우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노화는 그 싸움이 점점 불리해지는 과정입니다. 당화 반응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포도당이 단백질에 달라붙는 그 과정, 이건 연력학적으로 아주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반응입니다. 엔트로피가 늘어나는 방향이에요. 질서 정연하게 작동하던 단백질이 무질서해지는 겁니다. 이걸 막으려면 에너지가 필요하고 효소가 필요하고 자가포식 청소반이 끊임없이 일해야 합니다. 그런데 혈당이 너무 높고
너무 자주 치솟으면 이 당화 반응이 몸이 감당할 수 있는 속도보다 더 빠르게 일어납니다. 청소반이 처리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쓰레기가 쌓입니다. 그러면 세포는 점점 더 많은 에너지를 손상 처리에 쓰게 되고 정작 해야 할 다른 일들이 밀립니다. 이게 물리학자의 눈으로 본 노화의 핵심 그림입니다. 무질서함이 쌓이는 속도가 정리하는 속도를 넘어서기 시작할 때 그때부터 시스템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밥 먹은 뒤 혈당이 얼마나 높이 치솟느냐는 그 무질서함이 얼마나 빠른 속도로 쌓이느냐와 직결됩니다. 이걸 한번 음미해 보세요. 식사 하나가 단순히 영양을 공급하는 행위가 아닙니다. 몸속 질서를 얼마나 빠르게 흐트러뜨리느냐를 결정하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 흐트러짐을 얼마나 잘 정리할 수 있느냐를 결정하기도 합니다. 자, 여기서 자연스럽게 한층 더 깊은 질문이 떠오릅니다. 그러면 근육은 어디서 이 싸움에 합류하는 걸까요? 자, 언제 먹느냐도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우리 몸은 하루 24시간 주기의 생체 시계를 가지고 있어서 아침에는 세포들이 인슐린에 아주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자물쇠가 부드럽게 잘 돌아가는 시간이에요. 반면 밤이 깊어지면 이 민감성이 뚝 떨어집니다. 같은 양을 먹어도 밤에 먹으면 혈당 파도가 훨씬 높게 칩니다. 몸이 밤에는 소화 활동을 최소화하도록 설계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가장 거한 식사를 저녁에 몰아넣는 현대인의 식습관은 사실 몸의 생체 시계와 정반대 방향으로 먹는 겁니다. 장입니다. 여러분 대장 안에는 수십조 마리에 이르는 미생물들이 살고 있습니다. 세균들이 줄을 이루는 이 군집을 장내 미생물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녀석들이 그냥 가만히 얹혀 사는 구경꾼이 아닙니다. 이 미생물들은 여러분이 소화시키지 못하는 식이섬유를 열심히 발효시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단쇄지방산이라는 분자들을 만들어냅니다. 부티르산, 프로피온산, 아세트산 같은 것들이요. 이 분자들이 뭘 하냐면 장벽 세포에게 영양을 공급하고 염증을 조절하고 그리고 간과 근육에서 인슐린 신호가 얼마나 잘 작동하는지를 직접적으로 바꿉니다. 다르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여러분의 장내 미생물 생태계가 건강할수록 밥 먹은 뒤에 혈당 파도가 더 잔잔하게 일어납니다. 인슐린도 덜 필요하고 세포 청소반이 일할 기회도 더 많아지는 거예요. 반대로 식이섬유는 찔끔 먹고 가공식품만 잔뜩 먹어서 이 생태계가 무너지면 단세 지방산이 줄어들고 장벽이 헐거워지고 만성적인 미세 염증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 염증은 우리가 보통 상상하는 염증, 그러니까 빨갛게 붓고 아픈 그 염증이 아닙니다. 증상도 없고 열도 안 나고 그냥 조용하게 시작합니다. 하지만 끈질깁니다. 과학자들은 이걸 인플라메이징, 즉 염증성 노화라고 부릅니다. 노화 과정에서 뚜렷한 감염이나 병이 없는데도 전신 염증 수치가 스멀스멀 올라가는 현상이에요. 그리고 이 만성 염증은 단순히 노화 때문에 생기는 결과가 아니라 노화를 일으키는 직접적인 원인 중 하나라는 게 밝혀지고 있습니다. 만성염증은 혈관을 망가뜨리고 세포 회복을 방해하고 면역계를 교란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아주 중요한 것을 합니다. 텔로미어를 깎아냅니다. 텔로미어. 이름은 낯설지만 아마 어디선가 들어보셨을 겁니다. 여러분 세포 안에 있는 DNA는 실처럼 길게 감겨 있는데 그 끝에 작은 보호 캡이 달려 있습니다. 이게 텔로미어예요. 운동화 끈 끝에 달린 작은 플라스틱 조각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끈이 풀리지 않게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런데 세포가 분열할 때마다 이 텔로미어가 조금씩 짧아집니다. 마치 운동화 끈 끝에서 플라스틱 조각을 조금씩 잘라내는 것처럼요. 텔로미어가 너무 짧아지면 그 세포는 더 이상 분열하지 못하고 강제 은퇴 상태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예요. 강제 은퇴한 세포는 죽지도 않습니다. 그냥 그 자리에 앉아서 주변 조직을 망가뜨리는 염증 신호를 계속 뿜어냅니다. 좀비 세포라고 부르기도 해요. 그리고 이 좀비 세포들이 조직 곳곳에 누적되면서 우리가 경험하는 노화의 많은 부분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여기서 오늘 이야기의 핵심이 나옵니다. 만성적으로 높은 인슐린, 반복되는 혈당 스파이크, 그리고 그에 따른 만성 염증이 이 텔로미어가 짧아지는 속도를 앞당긴다는 겁니다. 우리가 먹고 소화하는 방식이 우리 세포의 생물학적 나이 시계를 직접 건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건 얼굴에 주름이 생기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세포가 분열할 수 있는 능력 자체가 빠르게 소진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음미해 보세요, 잠깐. 그 빈 접시를 밀어내는 순간이 세포 하나하나의 수명 시계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이야기를 멈추면 중요한 진실 하나를 빠뜨리게 됩니다. 지금 들으신 내용들, 인슐린 저항성, 자가포식 억제, 당화 반응, 장내 생태계 붕괴, 텔로미어 단축, 이것들의 속도를 결정하는 요소 중에서 아마 아무도 밥 이야기하면서 꺼내지 않는 녀석이 하나 있습니다. 잠, 수면입니다. 네. 잠 이야기를 여기서 꺼내는 게 뜬금없다고 느끼실 수 있습니다. 밥 먹는 이야기 하다가 왜 갑자기 잠이냐고요. 그런데 들어보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며칠만 수면이 부족해도 인슐린 민감성이 수치로 측정할 수 있을 만큼 급격히 떨어집니다. 잠을 못 자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높아지고 이 녀석은 아무것도 안 먹었는데도 간에서 포도당을 혈액으로 뿜어내게 만듭니다. 식욕을 자극하는 그렐린 호르몬은 올라가고 포만감을 알리는 렙틴 호르몬은 내려가서 다음날 미친 듯이 달달한 것만 당기게 됩니다. 그리고 인슐린을 만드는 세포들의 기능까지 떨어집니다. 잠을 못 잔 다음날은 밥을 먹기도 전에 이미 몸이 비상 상태인 겁니다. 그 상태에서 밥을 먹으면 혈당 파도는 훨씬 높이 치솟고 인슐린은 더 많이 나와야 하고 당화 반응도 더 많이 일어나고 자가포식은 더 오래 억제됩니다. 그러니까 밥 먹은 뒤 20분이 어떻게 흘러가느냐는 전날 밤 잠을 얼마나 잘 잤느냐에도 달려 있는 겁니다. 수면은 사치가 아닙니다. 다음날 먹는 밥 한 숟가락에 몸이 어떻게 반응할지를 세팅하는 가장 기본적인 출발선입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본 것들을 잠깐 정리해 볼까요? 밥을 먹으면 혈당이 오르고 인슐린이 나옵니다. 혈당 파도가 너무 높으면 단백질이 당화되기 시작하고 인슐린이 너무 오래 높게 유지되면 세포 청소반이 일을 못하고 장내 미생물이 망가지면 만성 염증이 생기고 이 염증이 텔로미어를 깎아냅니다. 그리고 잠까지 못 자면 이 모든 게 더 심해집니다. 이 연결고리들이 하루에 3번 몇십 년 동안 쌓이면 그 결과가 노화라는 이름으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여기서 잠깐 멈춰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이야기를 들은 뒤에 많은 분들이 아주 자연스러운 결론 하나를 내리실 것 같거든요. 그 결론이 사실은 절반만 맞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근육 이야기를 다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아까 연료통 비유를 드렸는데 사실 근육은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근육은 우리 몸에서 인슐린 없이도 혈당을 처리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조직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렇습니다. 인슐린이라는 정문 열쇠가 없어도 근육이 수축하기만 하면 포도당이 들어올 수 있는 뒷문이 열립니다. 이 뒷문은 글루트넷이라는 단백질이 열어줍니다. 근육이 움직이면 이 단백질이 세포 표면으로 나와서 포도당을 직접 데리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밥 먹고 나서 가볍게 걷는 것은 췌장에게 인슐린을 덜 내보내도 된다는 신호를 보내는 겁니다. 혈당은 빠르게 처리되고 인슐린은 적게 나오고 엠토르 스위치가 내려갈 여지가 생기고 자가포식 청소반이 출동할 시간이 만들어집니다. 하나의 가벼운 걸음이 이렇게 긴 연결고리를 건드립니다. 그런데 근육에 대해서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하나 더 있습니다. 그건 근육이 우리 몸에서 가장 빠르게 사라지는 조직 중 하나라는 겁니다. 보통 30쯤부터 근육량이 천천히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아주 조금씩이라 처음에는 잘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무 대처 없이 수십 년이 지나면 그 작은 손실들이 쌓여서 근감소증이라는 상태가 됩니다. 근육이 줄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혈당을 처리하는 창고가 작아집니다. 밥을 먹을 때마다 혈당 파도가 더 높게 칩니다.
인슐린이 더 많이 필요해지고 저항성이 생기기 쉬워집니다. 당화 반응이 더 많이 일어나고 청소 반응은 더 바빠지는데 처리 능력은 떨어집니다. 이 악순환이 시작되는 시점을 늦추거나 막는 방법이 있습니다. 근육을 유지하는 겁니다. 일주일에 2번, 3번이라도 근육의 부하를 꺼는 운동을 하면 이 연료통의 크기가 유지됩니다. 그리고 그 크기가 유지되면 밥을 먹을 때마다 몸이 혈당을 처리하는 방식 전체가 달라집니다. 이건 체형 관리가 아닙니다. 대사 시스템의 기반 구조를 유지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사실 하나가 나옵니다. 근력 운동이 근육을 키우는 것 자체도 자가포식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근육이 운동 후 회복되는 과정에서 엠토르 스위치가 잠깐 켜졌다가 꺼지는 사이클이 일어나거든요. 건설하고 쉬고 청소하고 다시 건설하는 리듬이요. 이 리듬이 제대로 돌아가야 근육이 건강하게 유지됩니다. 다시 말하면 아무 자극도 없이 근육을 그냥 내버려 두면 이 사이클 자체가 돌아갈 이유가 없어집니다. 건설도 안 하고 청소도 안 하고 그냥 조금씩 줄어들기만 하는 거예요. 촛불이 타려면 산소가 공급되어야 하듯 근육도 자극이 있어야 유지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 가지 질문을 더 해봅시다. 우리가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들, 인슐린, 자가포식, 당화, 장미생물, 텔로미어, 근육, 이것들 중에서 하나를 바꾸면 나머지가 같이 좋아지는 공통점이 있을까요? 있습니다. 바로 혈당 파도의 높이입니다. 혈당 파도가 잔잔하면 인슐린 부담이 줄어들고 자가포식 청소반이 일할 기회가 생기고 당화 반응이 줄어들고 만성 염증이 낮아지고 텔로미어가 조금 더 오래 보존됩니다. 이 모든 것들이 혈당 파도 하나에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한 조절 지점 하나를 꼽자면 바로 식후 혈당 파도의 높이와 지속 시간을 줄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야기한 것들, 먹는 순서, 식이섬유, 식후 걷기, 근육 유지, 수면, 이것들이 모두 그 파도를 낮추는 방향으로 작동합니다. 중구난방으로 보이는 것들이 사실 하나의 원리로 이어져 있는 겁니다. 파인만이 항상 강조했습니다. 현상 여러 개가 하나의 원리로 설명된다면 그 원리를 찾은 겁니다. 그 원리를 알면 현상 하나하나를 외울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찾은 그 원리가 바로 혈당 파도입니다. 그리고 그 원리를 이해했다면 앞으로 어떤 선택이 왜 몸에 좋은지 이유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야기해야 할 마지막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어쩌면 오늘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이야기한 모든 것들이 단지 건강에 대한 이야기인가요? 아니면 더 근본적인 무언가에 대한 이야기인가요? 자, 그런데 오늘 이야기에서 아직 하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좀 다른 방향의 질문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몸속 기계들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살펴봤습니다. 인슐린, 자가포식, 당화, 장미생물, 텔로미어.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한 발짝 물러서서 보면 훨씬 더 근본적인 질문이 하나 나옵니다. 나는 언제부터 노화하기 시작했을까요? 어렸을 때 우리는 노화에 대해 생각하지 않습니다. 20살 때도 30살 때도 자기가 늙고 있다는 실감이 잘 안 납니다. 노화는 항상 나이 들어서 시작되는 것처럼 느껴지죠. 하지만 물리학적으로는 태어난 순간부터 이미 노화가 시작됩니다. 비관적인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닙니다. 이건 사실 아주 중요한 시점의 전환입니다. 텔로미어는 태어날 때부터 세포가 분열할 때마다 짧아지기 시작합니다. 당화 반응은 몸속에 포도당이 있는 한 계속 일어납니다. 자가포식은 인슐린이 높을 때마다 억제됩니다. 이건 25살에도 35살에도 55살에도 정확히 같은 방식으로 일어납니다. 그러면 왜 젊을 때는 이게 티가 안 날까요? 몸에 여유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텔로미어가 아직 길고 세포가 아직 충분히 많고 손상이 생겨도 회복하는 능력이 충분합니다. 그리고 세포 청소 시스템도 아직 여유가 있어서 조금 쌓인 쓰레기들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여유분은 무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여유분이 얼마나 빠르게 줄어드느냐가 각자의 삶의 방식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러니 노화는 마치 계좌 잔액과 같습니다. 태어날 때 어느 정도의 잔액이 있습니다. 그 잔액이 얼마냐는 유전자가 결정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잔액을 얼마나 빠르게 쓰는지는 매일매일의 선택이 결정합니다. 혈당 파도가 높고 잦은 식사, 자가 포식이 일어나지 못하는 생활, 만성 염증을 키우는 습관, 수면 부족, 이것들은 잔액을 더 빠르게 인출하는 행위입니다. 반대로 혈당 파도를 낮추는 선택들, 규칙적인 움직임, 식이섬유가 풍부한 식사, 충분한 수면, 이것들은 잔액이 조금 더 천천히 줄어들게 해주는 행위입니다. 잔액이 없어지는 것 자체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건 물리의 법칙이에요. 모든 과정은 시간이 지나면서 무질서해지는 방향으로 흐릅니다. 촛불은 언젠가 꺼집니다. 하지만 얼마나 천천히 꺼지느냐는 어떤 조건에서 타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이걸 비관적인 이야기로 들으시면 안 됩니다. 오히려 이건 아주 중요한 자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노화의 방향을 바꿀 수 없지만 노화의 속도에 영향을 줄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영향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일찍부터 훨씬 작은 선택들에서 시작됩니다. 밥 먹고 나서 자리에서 일어나 걷는 그 결정 하나가 텔로미어를 조금 더 천천히 깎아내는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한 이야기냐고요? 왜냐하면 이 이야기는 지금 이 순간이 중요하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노화가 먼 미래에 갑자기 찾아오는 사건이라면 지금 당장 뭘 해도 별로 의미가 없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노화가 지금 이 순간에도 진행되고 있는 과정이라면 지금 이 순간의 선택이 그 과정에 영향을 줍니다. 영향이 아주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한 번의 식사가 세상을 바꾸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매 식사마다 조금씩 다른 선택을 하면 그게 몇 년, 몇십 년에 걸쳐 쌓이면 그건 전혀 다른 이야기가 됩니다. 이건 미래를 위해 현재를 희생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지금 이 순간 몸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이해하면 지금 이 순간에 좋은 선택이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강요나 의지력이 아니라 이해에서 나오는 선택으로요. 탄수화물을 끊어야겠다는 결론 말입니다. 그리고 인슐린을 최대한 억제하고 밥을 거의 안 먹고 자가포식만 항상 켜두는 게 최선이겠다는 결론도요.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결론은 달콤하게 느껴지지만 절반만 맞습니다. 왜냐고요? 파이만처럼 따져봅시다. 첫 번째 원칙부터 다시 물어보는 거예요. 포도당은 왜 세포 안으로 들어가야 하는 걸까요? 에너지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몸에서 포도당을 가장 많이 필요로 하는 기관이 어딘지 아십니까? 뇌입니다. 뇌는 몸 전체 무게의 불과 약 2% 정도를 차지하는데 전체 포도당 소비의 거의 4분의 1을 씁니다. 그것도 쉬는 시간 없이 하루 종일 내내요. 뇌의 신경세포들은 다른 에너지원으로 쉽게 대체가 안 됩니다. 포도당이 충분히 공급되지 않으면 집중력이 떨어지고 기분이 불안정해지고 판단력이 흔들립니다. 그러니 탄수화물 자체가 적이라는 건 맞지 않습니다. 문제는 탄수화물의 질과 그게 들어오는 속도입니다. 여기서 결정적인 차이가 생깁니다. 콩, 통곡물, 채소, 과일처럼 식이섬유가 듬뿍 포장된 탄수화물과 그 포장을 죄다 벗겨낸 정제 탄수화물이나 가공식품은 몸속에서 완전히 다른 파도를 만들어냅니다. 같은 양의 탄수화물이어도요. 왜냐고요? 식이섬유 때문입니다. 수용성 식이섬유는 소장 안에서 끈적끈적한 젤 같은 막을 만듭니다. 이 막이 포도당이 혈액으로 흡수되는 속도를 늦춰줍니다. 파도가 높이 치솟지 않고 완만하게 밀려 들어오는 거예요. 단백질도 비슷한 역할을 합니다. 단백질을 먼저 먹으면 위장이 빠르게 비워지는 걸 늦춰주는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들어오는 포도당의 양에 맞춰서 인슐린이 천천히 적당히 반응하게 도와주는 거예요. 고속도로 진입로에 신호등을 달아서 차들이 한꺼번에 몰리지 않게 조절하는 것처럼요. 그래서 무엇을 먹는 순서로 먹느냐가 아주 중요합니다. 같은 접시에 고기, 채소, 밥이 있다면 고기와 채소를 먼저 먹고 밥을 나중에 먹는 것만으로도 혈당 파도의 높이가 상당히 달라집니다. 음식의 성분이 달라지는 게 아닙니다.
들어오는 순서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아무도 밥 이야기하면서 잘 꺼내지 않는 조각이 있습니다. 근육입니다. 골격근, 그러니까 뼈에 붙어서 우리가 움직일 때 쓰는 근육은 포도당을 저장하는 몸에서 가장 큰 창고입니다. 글리코겐이라는 형태로 포도당을 꾹꾹 눌러 담아두는데요. 자동차 연료통처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육이 많다는 건 이 연료통이 더 크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규칙적으로 몸을 움직이면 이 연료통이 어느 정도 비어 있게 됩니다. 밥을 먹어서 포도당이 쏟아져 들어와도 언제든지 빨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반대로 근육이 적고 하루 종일 앉아만 있으면 연료통은 꽉 막혀 있습니다. 들어온 포도당이 갈 곳을 잃고 혈액 속을 떠돌면서 혈당 파도를 만들고 단백질에 달라붙기 시작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근육이 빠지는 현상과 인슐린 민감성이 떨어지고 당뇨병 위험이 올라가는 현상이 함께 나타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창고가 작아지면 넘치는 게 당연하니까요. 그래서 근육을 유지하는 것, 일주일에 두세 번이라도 근력 운동을 하는 것은 단순히 체형 관리가 아닙니다. 혈당을 처리하는 몸의 구조적인 능력을 유지하는 겁니다. 자, 이제 아주 실용적인 이야기를 잠깐 해볼 차례입니다. 왜냐하면 원리를 알았다면 그 원리에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행동들이 있거든요. 제가 강요드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스스로 납득하실 수 있을 겁니다. 밥을 먹고 나서 혈당 파도를 가장 효과적으로 낮추는 방법 중 하나는 아주 단순합니다. 걷는 겁니다. 땀을 뻘뻘 흘리는 운동이 아닙니다. 그냥 가볍게 10분, 15분 정도 걷는 거예요. 다리 근육을 조금만 움직여도 포도당을 인슐린 없이 근육 세포 안으로 직접 빨아들이는 통로가 열립니다. 인슐린이라는 정문 열쇠 없이 운동이 뒷문을 직접 열어주는 거예요. 이 메커니즘은 글루트넷이라는 단백질과 관련이 있는데 근육이 수축할 때 세포 표면으로 나와서 포도당을 데리고 들어갑니다. 혈당 파도가 낮아지고 인슐린이 덜 필요해지고 췌장이 한숨 돌리고 그래서 엠토르 스위치가 내려갈 기회도 생기고 자가포식 청소반이 움직일 공간이 생깁니다. 작은 행동 하나가 이 긴 연결고리 전체를 조금씩 좋은 방향으로 당깁니다. 그리고 이건 단순히 느낌이나 통념이 아닙니다. 식후 가벼운 걷기가 혈당 스파이크를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낮춘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고 그 효과는 당뇨가 있는 분들에게도 건강한 분들에게도 모두 나타납니다. 자, 그런데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들을 보면 우리는 주로 개별적인 요소들을 하나씩 살펴봤습니다. 인슐린, 자가포식, 당화, 장, 텔로미어, 수면, 근육, 이것들이 따로따로 존재하는 것처럼 이야기했는데 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연결고리를 제대로 보는 순간 노화에 대한 생각 자체가 바뀝니다. 이게 바로 오늘 이야기에서 제가 가장 말씀드리고 싶었던 지점입니다. 조금 더 가셔야 하는데요. 거의 다 왔습니다. 자, 이제 이 이야기의 핵심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걸 이해하시면 오늘 영상에서 이야기한 모든 것들이 단순히 건강 팁의 목록이 아니라 하나의 아주 일관된 그림으로 보이실 겁니다. 노화는 사건이 아닙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많은 분들이 노화를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사건으로 생각합니다. 50이 되면 슬슬, 60이 되면 본격적으로 이런 식으로요. 하지만 노화는 단 하루도 쉬지 않고 지금 이 순간에도 진행되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그 속도는 우리가 몸속 환경에 어떤 신호를 보내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밥을 먹는다는 건 단순히 칼로리를 채우는 행위가 아닙니다. 수십 조개의 세포에게 신호를 보내는 행위입니다. 지금 포도당이 들어온다. 건설 모드로 전환해라. 혹은 여유가 있으니 청소해도 된다. 지금 당분이 넘쳐나고 있다. 모든 단백질이 위협받고 있다. 혹은 식이섬유가 들어왔다. 장 미생물들에게 먹이를 공급해라. 이 신호들이 하루에 3번 몇십 년에 걸쳐서 쌓입니다. 그리고 그 쌓인 것들이 우리가 어떻게 늙어가는지를 결정합니다. 여기서 파인만이 자주 했던 방식으로 한번 뒤집어 생각해 볼까요? 그는 항상 이렇게 물었습니다.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무엇이 달라야 하는가? 만약 달라지지 않는다면 그 이론은 뭔가 잘못된 것이다. 그러면 이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만약 밥 먹은 뒤 몸속 신호가
정말 노화와 연결된다면 같은 나이라도 그 신호를 어떻게 보내왔느냐에 따라 몸 상태가 달라야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습니다. 같은 70살이어도 세포 수준에서의 생물학적 나이는 사람마다 크게 다릅니다. 텔로미어 길이가 다르고 자가 포식 효율이 다르고 인슐린 민감성이 다릅니다. 이 차이들은 유전자로만 설명되지 않습니다. 수십 년에 걸친 몸속 신호의 차이로도 설명됩니다. 이건 결정론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어떻게 먹었느냐가 모든 걸 결정한다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몸은 놀랍도록 회복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방향은 분명합니다. 지금 이 순간 내가 몸에 보내는 신호가 어느 방향을 가리키느냐는 지금 이 순간에도 의미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빈 접시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아까 처음 그 장면에서 우리는 몸이 쉬는 시간이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실제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었을까요? 췌장은 인슐린을 분비하고 있습니다. 세포들은 그 신호를 받아 포도당을 받아들이거나 외면하고 있습니다. 엠토르 스위치는 켜지거나 꺼지고 있습니다. 자가포식 청소반은 대기 중이거나 출동 중입니다. 혈관 속 단백질들은 당분과 반응하거나 무사히 지나치고 있습니다. 장 속 미생물들은 들어온 음식을 발효시키며 단쇄 지방산을 만들거나 굶주리고 있습니다. 텔로미어는 정상 속도로 줄어들거나 더 빠르게 닳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이 그 빈 접시를 밀어내는 순간부터 이미 시작되어 있습니다. 조용하고 눈에 보이지 않고 느껴지지도 않지만 아주 확실하게. 이게 기묘하지 않으신가요? 가장 아무것도 안 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 순간에 몸속에서는 가장 많은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이 이야기가 어디로 이어지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아직 한 가지 이야기가 남아 있습니다. 어쩌면 오늘 영상에서 가장 중요한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본 것들, 인슐린, 자가포식, 당화, 장미생물, 텔로미어, 수면, 이 모든 것들이 연결되어 있다고 했죠. 그 연결의 핵심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촛불입니다. 비유가 갑자기 나와서 좀 뜬금없으실 수 있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촛불이 타고 있습니다. 이 불꽃은 어디에 있을까요? 양초 위에 있겠죠. 그런데 더 정확하게는 불꽃은 양초의 일부가 아닙니다. 불꽃은 과정입니다. 양초에 파라핀이 기화되고 산소와 반응하고 열과 빛을 내는 그 화학적 과정 자체가 불꽃이에요. 불꽃에서 파라핀과 산소를 제거하면 불꽃은 사라집니다. 파라핀이 녹아 없어지거나 산소가 사라지면 불꽃도 꺼집니다. 불꽃은 물질이 아닙니다. 물질들 사이의 관계가 만들어내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게 생명과 아주 닮아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 뇌가 작동한다는 것, 세포들이 제 기능을 한다는 것, 이건 우리 몸이라는 물질 덩어리가 그냥 존재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수십조 개의 세포들 사이에서 정교한 신호들이 끊임없이 오가고 에너지가 변환되고 폐기물이 처리되고 손상이 수리되는 그 과정 전체가 유지될 때 비로소 우리는 살아있는 겁니다. 불꽃처럼요. 노화는 그 불꽃이 점점 흐릿해지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그 흐릿해지는 속도를 결정하는 요소 중 하나가 몸속에 어떤 신호를 얼마나 자주, 얼마나 세게 보내느냐입니다. 혈당 파도가 너무 높고 잦으면 그건 불꽃을 살리는 산소가 아니라 불을 키우다가 심지를 태워버리는 과잉 연료가 됩니다. 인슐린이 쉬지 않고 높게 유지되면 청소반이 나와야 할 시간에도 공장이 계속 돌아가서 쓰레기가 쌓이는 겁니다. 만성염증은 불꽃 주변에서 조용히 연기를 내뿜는 무언가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혈당 파도가 잔잔하게 유지되고 인슐린이 적절하게 오르내리고 청소반이 일할 기회를 얻고 장미생물이 건강한 신호를 보내고 잠을 푹 자면 불꽃이 오래 안정적으로 탑니다. 이게 노화의 근본에 있는 그림입니다. 자, 이제 이야기가 거의 다 왔습니다. 한 가지만 더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제가 설명해 드린 내용들은 아주 탄탄하게 검증된 과학적 메커니즘과 연구 결과들의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인슐린 저항성, 자가포식 당화 반응, 장내 미생물과 단쇄 지방산,
텔로미어와 세포 노화, 이것들은 실험실 수준에서 분자 하나하나까지 밝혀진 메커니즘들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정직하게 말씀드려야 할 게 있습니다. 이 메커니즘들이 개인에게 얼마나 어떻게 나타나느냐는 사람마다 상당히 다릅니다. 유전자가 다르고 장내 미생물 구성이 다르고 평소 활동량이 다르고 이미 가지고 있는 대사 상태가 다릅니다. 그래서 같은 음식을 먹어도 혈당 파도가 어느 높이로 치솟는지가 사람마다 상당히 차이가 납니다. 이건 실제로 수천 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에서 확인된 사실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오늘 이야기가 드리는 건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정밀한 처방이 아닙니다. 몸속 기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한 원리입니다. 특히 당뇨나 대사 질환처럼 특별한 상황이 있으신 분들은 이 원리를 바탕으로 전문가와 함께 여러분의 몸에 맞는 방식을 찾아가시는 게 중요합니다. 원리를 아는 것과 정밀하게 적용하는 것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이 영상은 전자를 드리는 거고 후자는 의사나 영양사가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입니다. 좋습니다. 그럼 이제 결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오늘 이야기 전체를 하나의 문장으로 줄이면 이렇습니다. 밥을 먹는다는 건 신호를 보내는 행위입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먹는지, 어떤 순서로 먹는지, 언제 먹는지, 먹고 나서 어떻게 움직이는지, 전날 밤 얼마나 잘 잤는지, 이 모든 것들이 수십조 개의 세포에게 보내는 신호입니다. 지금 건설 모드로 가야 하는지, 청소 모드로 가야 하는지, 지금 비상 상태인지 여유 상태인지 불꽃을 안정적으로 태울 조건인지 심지를 빠르게 태워버리는 조건인지 그리고 이 신호들이 몇십 년에 걸쳐 쌓이면 그게 우리가 경험하는 노화가 됩니다. 이건 무섭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게 사실 아주 희망적인 그림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고요? 왜냐하면 신호를 완전히 바꾸기는 어렵더라도 신호의 방향을 조금씩 조정하는 건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할 수 있거든요. 탄수화물을 완전히 끊지 않아도 됩니다. 단, 식이섬유가 풍부한 형태로 먹는 게 파도를 낮춰줍니다. 완벽한 식단표를 지키지 않아도 됩니다. 단, 먹는 순서를 조금 바꾸는 게 인슐린 부담을 줄여줍니다. 헬스장을 매일 가지 않아도 됩니다. 단, 밥 먹고 나서 10분, 15분 걷는 게 뒷문을 열어줍니다. 일찍 자지 못해도 됩니다. 단, 수면의 질을 조금씩 높여가는 게 다음날 출발선을 앞당겨줍니다. 하나씩 조금씩 그리고 원리를 이해했기 때문에 억지로가 아니라 너무 당연해서 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바인만이 말한 진짜 이해의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규칙을 외우는 게 아니라 왜 그런지를 알면 규칙은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비행기의 원리를 알면 날개 모양을 보고 이유를 이해합니다. 공식을 외울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이 오늘 몸속 기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조금이라도 투명하게 들여다보게 되셨다면 그게 바로 이 영상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처음 그 장면으로 정확히 돌아가 보겠습니다. 밥을 다 먹었습니다. 빈 접시를 스르륵 밀어냈습니다. 의자에 살짝 기대앉습니다. 이 순간 여러분 몸속 세포들은 신호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하는지 묻고 있습니다. 그 신호는 여러분의 손에 있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가볍게 걸으면 뒷문이 열립니다. 어제 저녁을 조금 일찍 먹었다면 인슐린 민감성의 출발선이 달라집니다. 채소를 먼저 먹고 밥을 나중에 먹었다면 파도가 한층 낮아집니다. 어젯밤 잠을 잘 잤다면 오늘 이 모든 기계가 조금 더 잘 돌아갑니다. 이 선택들은 엄청나게 보이지 않습니다. 하루하루 보면 눈에 띄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몇십 년 쌓이면 그게 바로 불꽃이 얼마나 오래 얼마나 밝게 타느냐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바라보고 있는 그 빈 접시는 사실 가장 평범한 물건이 아닙니다. 하루에 3번, 수십 년 동안 반복되는 가장 중요한 순간의 끝을 알리는 신호입니다. 그 신호를 어떻게 이어갈지 이제 여러분은 그 원리를 알고 계십니다. 오늘 제가 드린 이야기가 너무 길다고 느끼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모든 이야기는 한 가지 질문에서 시작됐습니다.
빈 접시를 밀어내는 그 순간에 정말 몸은 쉬고 있는 걸까요? 이제 그 답을 아십니다. 아닙니다. 그 순간부터 진짜 일이 시작됩니다. 저도 이 이야기를 준비하면서 몸이 얼마나 정교하게 설계된 기계인지 다시 한번 놀랐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 기계를 우리가 매일의 선택으로 조금씩 다루고 있다는 사실도요. 저희 파인만의 길에서는 앞으로도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 해 나갈 겁니다. 당연하게 여겨지는 것들 안에 숨어 있는 원리들, 이름만 알고 있던 것들의 실제 작동 방식, 구독 버튼을 누르시면 다음 이야기를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번에 밥을 다 드시고 빈 접시를 밀어내는 그 순간, 오늘 이야기가 한번 스치기를 바랍니다. 그 짧은 기억 하나가 아마 작은 선택 하나를 만들 테니까요. 오늘도 살아있는 이 눈부신 시간을 잘 쓰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